지금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샌더스, 트럼프 열풍, 그리고 유럽의 극자 극우의 돌풍, 이 세 가지 현상은요, 한마디로 서민 대중들이 세계화를 주장하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국경이 없는 노동과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 저항의 본질에는 좌파가 저항을 일으킨 게 아니라 조용한 보수 서민층들이 저항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되겠는가? 세상을 오래 살아온 4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저항의 핵심으로 가담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에는 샌더스를 비롯한 젊은 진보층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를 막론하고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서민층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겉으로 온갖 좋은 가치로서 신자유주의를 선전하지만 결국은 정확하게 국민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정치 시스템에서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 다수는 한마디로 이 국민의 통제 역량에서 벗어나서 자본과 거대 산업자본, 거대 금융자본과 결탁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유리한 일들을 기꺼이 해주고 그 명분을 EU 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민, 그것은 이민은 결국 저임금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화되는 복지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낮아지는 임금, 없어지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혁명으로 지금 브렉시트로 일어나고 트럼프 열풍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김종인 민주당 대표는요, 국회가 거대 경제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재벌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 대리인들이 국회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제대로 논란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 패색이라는 경제 칼럼니스트가 한국에도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개혁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외국의 유명한 경제 칼럼니스트가 왜 한국의 재벌 개혁을 주장합니까? 지난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될 때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합병에 반대해서 운동을 좀 벌였다가 정부가 밀어주니까 그거는 국민연금이 삼성의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밀어준 거죠. 해결이 다 됐습니다. 당시에도 윌리엄 패석은 칼럼을 통해 재벌이 한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벌의 정치권과의 유착 그리고 독점적 경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롯데 그룹을 둘러싼 여러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롯데의 IPO 신규 상장 무산이 한국 주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원래 롯데가 롯데호텔을 상장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롯데 조사로 연기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롯데그룹이 갑자기 45조 규모의 상장을 갖다가 철회하게 했다 하는데 이게 한국 경제가 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 윌리엄 패색은 블룸버그의 이 경제 평론가입니다. 큰 규모의 신규 상장 IPO를 진행하면서 세계의 주목도 받고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들에게 한국의 잠재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벌어지면서 롯데 일가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국 이 상장이 철회됐는데 한국의 악명 높은 배타적인 기업 지배구조, 재벌이 기업을 지배하는 관행은 이미 애끝이 돼야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찌감치 청산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박 대통령이 2010년, 12년 12월 당선됐을 때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배구조가 바뀌기는커녕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지배하고 있고 롯데 사태가 이걸 잘 보여준다는 거죠. 롯데그룹의 경우에 수상한 경영 방식의 일본 롯데홀딩스를 통해서 롯데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영진들의 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신규 상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많은 주식을 저평가할 수밖에 없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한국의 재벌 지배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아직도 1년 전에 벌어진 장남 신동주에 의한 그룹 내 쿠데타 사건이 현재도 진행 중인 가운데 롯데그룹 내 상장된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몇십억 달러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몇 조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미 상장된 회사들이. 자, 집안 싸움 때문에 주식 가치가 줄어들면 외국 같으면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요소라는 겁니다. 롯데그룹 행제에 나는 과거 비슷한 재벌가 사례들도 기억나게 한다고 했는데요. 2000년 초반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자녀들이 치고받았죠.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조금밖에 진전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롯데그룹 사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은 대형 IPO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 즉 공개 상장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 재벌가 후손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리얼리티 TV쇼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얼마나 재밌겠냐는 거죠. 형제간끼리 재산을 놓고 치고받고 하는 게요. 그러면서 2014년 말에 한진 조양호 회장 딸 조현아의 땅콩 해양 사건을 누가 잊을 수 있겠냐고 빈정거립니다.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올리안 패색은 한마디를 하는데요. 삼성그룹 계열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재용이가 그 아버지만큼 잘해낼 거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승계 과정이 언론 매체에 의해서 정교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외국 같으면 아무리 재벌의 아들이라고 지가 그 회사를 물러받는 과정이 언론에 의해서 부추겨지고 신화화되면서까지도 되는 한국의 행태가 웃기지 않습니까? 어느 언론이 좌우를 막론하고 이재용의 승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승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는 회사의 매각과 통폐합, 교통정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내야 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내어지는 겁니까? 누구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승계 절차를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도 밟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왜 그러냐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입을 쳐닫고 있는 겁니다. 자, 박 대통령의 애초 계획은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꾀하는 것이었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계획을 실행하는 대신 재벌에 기대어 짧은 시간에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을 택했는데 대통령 가깝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한국의 GDP 성장률이 올랐고 경제가 살만해졌습니까? 하지만 이런 방식이 당장 한국 경제와 관련된 수치를 조금 나아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개판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봤을 때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브렉시트 핑계 다 될랍니까? 세계 경제가 브렉시트 때문에 3.1% 성장은 불가능하고 저성장을 했으니 한국 경제가 저성장해도 브렉시트 때문이다 이렇게 하랍니까? 자, 올리안 패색은 박 대통령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친재벌 정책에 안주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대통령은 친재벌 정책에 안주하게 됐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큰 역할을 했죠.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지금 모순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예전에 60, 70년대에 이 소수 견인차에 의한 소수 재벌 기업에 의존한
불균형 성장 이론을 아직도 찰떡같이 믿고 있는 당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제적인 시각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번 롯데호텔 신규 상장 철회가요, 박 대통령이 아직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갱년권 승계를 둘러싸고 창업주 2세 아들 간의 다툼, 창업주의 딸이 연루된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비자금 조성까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재벌가 이야기가 실제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장기 불황 속에서 브렉시트 그리고 트럼프의 열풍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은 21세기라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19세기 같은 후진적인 재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파 매체 프레시안이요, 한 세미나에서 나왔던 한국의 재벌 힘이 강화된 6가지 이유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는 이 개혁의 구심점과 주축 세력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없다. 즉 6가지가 이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개혁하지 못한 이유 중에 그게 6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부분에서 개혁의 구심점과 주축 세력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 맞습니다. 저는 야권이나 진보 정당에서도 재벌 개혁의 구심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쳐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이 구심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로 못 올라가고 저처럼 맨날 이렇게 삽니다. 자, 그 다음에 87년 민주화 세력이 분열하면서 한국 사회의 보수화가 더욱 심해졌다. 어쨌든 좌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진보로 가야 재벌 개혁이 됐을 건데 오히려 보수화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치의 문제, 즉 관에 의한 시장 왜곡과 부정부패가 문제의 핵심이다. 저도 관치가 한국의 재벌 구조를 갖다 온전시키는데 가장 이바지하고 있다. 즉 은행과 재벌 회사와의 관계에서 조정이 이번에 조선이나 해운 3사, 5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유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가 권력의 공백과 재벌 권력의 득세. 자, 지금 관치가요, 옛날보다는 좀 후퇴를 했는데 97년에 IMF를 경험한 재벌들은 생존의 학습 효과를 통해 더욱 세련되고 조직적으로 행동을 한다. 즉 재벌들은 재력뿐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와 세련된 관리 능력, 조직력과 두뇌 집단 등을 구비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관치가 후퇴하면서 생긴 국가 권력의 공백을, 규제의 공백을 재벌의 자본력이 차지했고 돈의 힘으로 관료 집단,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들이 그에 복무하도록 기득권 연합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거대 재벌은 경제적인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협, 민주주의의 위협도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하고 보는 시각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정치를 좌우하면서 영향을 미쳐서 재벌이 이득을 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경제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로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판을 주무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이 7, 8, 90년대보다 지금 훨씬 약해졌죠. 정치인들도 약해졌습니다. 관료들이 퇴직 후에 잠재적인 고용주인 재벌의 눈치를 보는 등 거대 재벌이 관료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법 조세 체계가 재벌이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국가 운영이 점점 더 재벌 편의 위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저는 이 말은 100%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벌에 대한 국민 정서가요,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자, 97년에 IMF가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이 어떤 시각이 바뀔 수 있는 찬스였는데요. 그때 그냥 국민이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미명하에 재벌이 그냥 잘 타고 넘었습니다. 일부만 망했지. 그 이후에 DJ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기구나 하는 부분들도 국민이 느끼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재벌 의존적 사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잃을 게 많은 자, 얻을 게 많은 자가 열심히 싸운다는데요. 재벌개혁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자, 분산된 다수의 큰 이익, 국민의 이익, 이거는 국민들 5천만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자, 집중된 소수의 작은 이익, 재벌의 이익은요, 몇몇 재벌들이 그 이익을 다 봐갑니다.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나타납니다. 자, 재벌 개혁했다 해서 국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눈앞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충돌할 때 후자가 승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첨예한 재벌 개혁 이슈에서 재벌들이 항상 열심히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건질기게 싸우고 항상 이긴다는 겁니다. 게다가 재벌은 풍부한 자본력, 조직력, 인력을 갖고 있어서 전담 인력이 있죠. 재벌들을 해치는 부분에 대응하는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수 재벌 집단의 이해가 관철되기 쉬운 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재벌 개혁을 하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크더라도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이익은 단기적으로 아주 작으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재벌의 폐해가 크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직접적인 손해는 또 작고 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은 침묵하고요. 침묵하는 다수를 대신해서 싸우는 개혁파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의를 위해서 싸우지만은 재벌이 항상 이긴다는 겁니다. 자, 저는 좌우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는 매우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한국이 쉽사리 재벌들이 지지 않을 거다. 이기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한국이 맞게 되는 것은 어떤 결과일까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한국의 재벌 폐해가 심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나 영국의 브렉시트보다도 더한 대중들의 한마디로 혁명적인 변혁의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 주겠습니까? 자, 한국에요. 뭐 좌우,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싸그리 재벌의 이해에 복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왜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항상 지기만 하는 또라이 소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언젠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